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라도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40대 남편을 암으로 잃고 저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며 살았는데요. 그간 인생이 고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지난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장남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둘째는 오랫동안 준비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되었죠. 막내 역시 건실한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 녀석 모두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큰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잘 자라주었죠. 게다가 다들 엄마 생각들을 어찌나 하는지 남편 없는 힘든 삶 속에서도 착하고 든든한 아들들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철이 든 첫째가 남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시키지 않은 집안일도 척척 해냈고, 어린 동생들 밥 먹이고 놀아주면서 가장 노릇을 했죠.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밥때 놓친 엄마 먹으라고 김치볶음밥이나 된장찌개를 끓여놓기도 하는 속 깊은 장남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돕겠다며 대학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제가 집 걱정일랑 말고 대학교를 가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돈을 벌고 싶다며 씩 웃던 녀석이었어요. 고된 일이 돈이 된다며 어스름한 새벽녘에 공사 현장에 일을 다녔습니다. 몇 달 하다 말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렇게 몇 년을 성실하게 다니더군요. 군대를 가기 직전에는 작업 반장을 맡을 정도로 숙련공이 되었고요. 살림의 보태라며 돈을 버는 족족 제게 건네주던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런 큰아들 덕택에 둘째, 셋째 모두 대학 졸업까지 시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군대를 마친 큰아들은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직원을 여럿 둘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원체 성실하고 영민한 아이여서 무엇을 하든 실패하는 법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막 30 중반을 넘길 때쯤이었을 겁니다. 홍기는 꽉 찼는데 여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큰아들 걱정을 하던 차에 글쎄 이 녀석이 불쑥 아가씨 한 명을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엄마가 하도 며느리 노래를 불러서 제가 진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키도 크고 늘씬한 아가씨가 절 보면서 화사하게 웃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어서 와요. 정말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우세요, 어머니.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예비 며느리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얼마나 살갑던지 한눈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에도 집으로 몇 번 초대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이를 가르쳐서 그런지 성품이 참 따뜻하고 생각이 밝더군요. 본인 주방이 아니어서 어색할 텐데도 왈강달강 간단한 음식들을 내어놓는 걸 보니 살림 솜씨도 보통이 아닌 겁니다. 튀김가루랑 부추가 좀 있길래 부쳐봤는데 어떠세요? 어쩜 간이 딱 좋다. 대강대강 하는 것 같던데 어쩜 이렇게 맛이 좋니? 그래요?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무용만 했다는 애가 언제 요리는 배웠어? 따로 배운 건 아니고요. 엄마 하는 거 어깨 너머에서 본 게 전부예요. 아이고, 그래? 아무래도 타고났나 보다. 타고났어. 요새 이런 며느리감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들놈이 평생 호라비로 살까봐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이런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전 쌍수를 들고 새로운 며느리를 반겼고 이듬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아들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가는 것 같았죠. 어쩌다가 형제들이 모일 때면 사업이 잘 되냐는 질문이 이따금씩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깨에 힘을 주곤 합니다.
엄마, 이참에 식당 인테리어를 싹 바꿀까요? 그동안 인테리어 한 번도 안 했죠. 여기저기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아서라, 한 번 손대면 다 뜯어 고쳐야 할걸. 그거 할 돈이 어딨니? 아유, 엄마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돈 걱정 마시고 인테리어 한번 해요. 음식 파는 식당이 깔끔해야죠. 얘는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구경만 해요.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가게 인테리어를 싹 바꿔주는 겁니다. 제게 자세한 견적을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모든 게 새 것으로 바뀌었으니 돈이 적잖게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첫째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주던 용돈이 갑자기 50만 원으로 오른 건 둘째 치고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던 집을 바꿔주겠다며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하시는데 어리둥절하더군요. 뭐? 아파트? 예, 큰애야. 지금 아파트라고 했어? 그렇다니까요. 이제 엄마도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봐야죠. 내가 예전부터 엄마 집 한 채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해드려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덜컥 받니? 나 이제 엄마한테 작은 아파트 한 채 사드릴 능력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집이나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파트가 무슨 동네 슈퍼에서 파는 물건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 보니 아들 사업이 잘 되기는 잘 되는 모양입니다. 며느리도 벙벙이 하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번듯한 집 한 채 해드리고 싶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아들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구경해 보세요. 괜스레 제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새 집이 생겨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려운 집에 보탬이 되겠다며 돈을 벌었던 아들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제 엄마 편하게 일하라며 가게도 바꿔주고 집도 바꿔주겠답니다. 그러니 제가 감격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아들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되고 있다니 더없이 흐뭇할 수밖에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렇게 비싼 선물을 덥석 받을 수가 있나요? 마음은 고마운데 난 지금 살고 있는 집만으로도 충분해.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자금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사업하는 데 쓰거라. 난 너희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사업할 자금은 지금도 충분하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나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보면서 자랐잖아요. 잘 나가는 아들이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 소원 한번 들어줘요. 아들과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전 결국 24평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죠. 이렇게 큰 선물은 평생 처음 받아봅니다. 하지만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좋더군요. 우리 장남이 이렇게 큰 사람이 돼서 호강을 다 시켜주네요. 첫째는 제게도 이렇게 잘했지만 처가에도 듬직한 사위 역할을 다 했습니다.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깥 사돈이 타고 다니는 차가 낡았다며 근사한 새 차로 바꿔주었고요. 날짜를 잡은 처제 결혼식 혼수 비용도 전부 다 대주었다네요. 또 며느리에게는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목이 좋은 곳에다가 피부관리샵을 차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피부관리에 관심도 많았고 본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했다며 망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했답니다. 전 우리 아들이 가족들을 챙기고 베풀면서 사는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어요. 누군가에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더군요. 안사돈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도 묵묵히 상주 자리를 지키던 아들은 제가 보아도 든든한 사위였어요. 어느 날 박가사돈께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며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안사돈을 떠나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도 무거우셨을 텐데 굳이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거절을 하기도 애매해서 애들이랑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돈, 깊이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는요.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그거 말고도 감사드릴 일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서방 같은 사위를 제게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이서방이 제 사위여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 정말 흔치 않습니다. 생각도 깊고 마음 씀씀이도 남다르고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사위복 하나만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다 민망하네요. 부족한 거 많은 놈입니다. 사돈어른께서 앞으로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이서방 단순하게 사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훌륭한 사위를 제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가사돈께서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갑작스런 행동에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제 얼굴이 다 붉게 달아오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아들은 처가댁 식구들에게도 큰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혼자 되신 장인어른 잘 보살피고 제 처와 애 키우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바랄 나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바람은 너무나 큰 기대였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줄만 알았던 첫째 내외에게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린 건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TV를 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비몽사몽 눈을 비비고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더군요. 핸드폰을 보니까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철렁한 가슴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절 부르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아니,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목소리.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아들의 목소리였기에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 확신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잘 계시나 싶어서 해본 거예요. 제가 술을 좀 마셨더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내가 널 몰라?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봐. 제가 재촉을 하니까 아들이 잠시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곤 이내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요새 너무 힘이 든다며 고백을 하더군요. 괜히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요새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사고가 하나 터지는 바람에 타격이 너무 크네요. 그래? 대체 무슨 사고가 났길래 그래? 아들이 주력으로 팔던 건강식품이 다른 회사에 좋지 않은 이슈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제품이 아님에도 고객들의 환불과 반품 요구가 빗발쳤고 수직 상승하던 매출도 날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곤두박질을 쳤다는 거였죠. 회사 매출은 나오질 않고 고정 비용은 어김없이 지출이 되니까 그렇게 탄탄했던 아들의 사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죠. 집은 집대로 엉망이죠. 엄마, 제가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집은 또 왜? 집에도 무슨 일이 있어? 집사람이 너무 변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영판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면서도 가정에 소홀함이 없던 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척 달라졌다는 거죠. 며느리는 집안일에 신경을 끄고 산 지도 오래됐고 심지어는 애들 챙기는 일에도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따뜻한 저녁상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지도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생활비를 하라고 준 카드는 어디서 긁고 다니는지 매달 7, 800이 너끈히 나온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아들이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전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결국 가뜩이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변한 아내 때문에 마음은 심란하고 집안은 어수선하다는 말이었죠. 전 언뜻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살가웠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들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변한 것 같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 헌신한 남편인데 사업이 좀 힘들어졌다고 냉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부라면 힘든 일이 있을수록 서로 의지하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전 술에 취한 아들을 달래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요새 너희들 사이가 좋질 않니? 자주 다투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데? 어? 나한테 말 좀 해봐라. 최대한 차분하게 사정을 들어보려고 물었는데 글쎄 며느리가 갑자기 냉정한 투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냥 신경 꺼주시면 안 돼요? 우리 두 사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실 거 아니잖아요. 뾰로통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남기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대체 그 순하고 살갑던 며느리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와 동시에 화가 치밀더군요.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곤 다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말버릇이 어딨어? 네 말처럼 부부가 싸울 수도 있어. 내가 너희들 사정까지야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갈라설 거 아니면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면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만 하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따끔하게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첫째 내외 일에는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두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이럴 땐 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불행은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들이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암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안팎으로 아들의 힘든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저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폭언까지 하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그럼 꼼짝없이 죽는다고 하지? 네, 의사들 말하는 거 다 똑같죠 뭐. 다 똑같다는 건 그 말이 진리라는 거야. 엄마 말 잘 들어. 간암 이기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아니야. 그 정도면 얼마든지 완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사업이든 가정이든 네가 건강해져야 지킬 수 있는 거잖니.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도 절대 안 돼. 알아듣겠어?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뭔데? 몸이 아파서 그런지 엄마가 해준 반찬이 생각나네요. 엄마 말 잘 들을 테니까 반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픈 아들이 생각난다는데 100번인들 1000번인들 보내주지 못하겠습니까? 전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아들의 집으로 올려보냈죠. 그런데 한 나흘쯤 지났을까요? 제가 보낸 밑반찬이 그대로 반송이 되어서 제게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혹시 아들 주소를 잘못 적었나 싶어 살펴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잘못 적힌 건 없었어요. 전 이상하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나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반찬이 다시 반송이 돼서 말이지.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어머니, 그거 제가 반송시킨 거예요. 어? 네가 반송을 시켰다고? 아니, 왜? 제가 어머니 귀한 아들 밥 굶기기라도 할까 봐 반찬 보내신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이해. 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면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잘못된 거죠. 애초부터 오해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어머니나 드시고요. 다시는 반찬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애 아빠 항암 때문에 음식 조절해야 돼요. 노인네가 심심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쓰는 걸까요? 며느리가 180도 변했다는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한테 예상치도 못한 봉변을 당한 탓인지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튀어나오더군요. 야, 이년아. 입에서 쏟아지면 전부 말인 줄 아니? 그게 정성 들여 반찬 만들어준 시애미한테 할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지? 너 인연, 내가 당장 서울 올라가서 머리털을 쥐에 뜯어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알았니? 제가 급발진을 하니까 며느리도 적잖게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하지만 머리 끝까지 난 화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큰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을 그딴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전 아들 내외 이혼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아들 집으로 가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손주들과 며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더군요. 게다가 집안 꼴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싱크대 안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했고 빨래통 안의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잔뜩 있더군요. 며느리가 살림에 신경을 끊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전 술에 취한 아들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놈아. 내가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왜 암 환자가 술을 마시고 그래? 너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어? 엄마, 나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돈도 잃어, 마누라도 잃어. 이제 건강까지 잃은 마당에 내가 살아 뭐해요? 그렇게 의지가 강했던 아들놈이 삶의 의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나약해져 있더군요. 암세포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변심한 며느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지 분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이틀 전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는 겁니다. 얼마가 머물다가 올 테니까 그런 줄 알라는 말만 남기고 매몰차게 떠나버렸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픈 남편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진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열이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우선 아픈 아들이 먼저였어요. 엉망이 되어 있는 집안부터 정리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암이 원래 항암이 잘 듣지 않는다면서 2주 뒤에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시더군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욕을 잃은 아들 등짝을 때리면서 단호하게 제가 말을 했죠. 살아. 우선 살고 봐. 그래야 뭐든 해볼 거 아니니? 아무리 사업이 중에도 목숨보다는 못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알겠어요.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수술 받을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틀림없이 건강해질 거니까 엄마 믿고 그렇게 해. 네,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실은 아들이 어렵게 입을 떼며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아내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아무래도 제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남자가 생겨서 변해버린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틀림없어? 네가 착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믿기지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만난 지도 꽤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좌절한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제대로 찍혀버린 거죠 뭐. 일단 알았다.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넌 수술 준비나 잘하고 있어. 그렇게 착했던 며느리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지만 그렇다면 변해버린 며느리의 행동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전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위자료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일찍이 사별한 시골 아줌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당연히 알고 있죠. TV 드라마 시작하기만을 기다리는 시골 아줌마들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요새 드라마엔 툭하면 불륜, 이혼 이야기가 줄줄이 가득합니다. 전 경찰 공무원인 둘째한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물었고,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셋째한테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죠. 그리고 셋째가 알려준 흥신소에다 며느리의 외도 증거 확보를 의뢰했습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의뢰는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뢰를 맡긴 지 열흘쯤 되었을 때 흥신소 직원이 제게 보고를 해오더군요. 며느리분 외도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수집한 증거예요. 노란 서류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발그레한 얼굴로 술집에 앉아서 입술을 부딪히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사진에 다 찍혀 있더군요. 그 증거만으로도 며느리의 외도는 100% 확실했습니다. 전 그 증거들을 가지고 며느리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으로 향했어요. 원장님의 시어머니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원장실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갑작스런 제 방문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여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년 머리 다 뜯어버린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의 머리칼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아프냐? 이깟 머리채 좀 잡혔다고 아파? 내 아들놈은 니년 때문에 간을 잘라야 하는데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그 사람이 암에 걸린 게 왜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암 걸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을 하냐고요? 전 억울해 죽겠다는 며느리의 면상에다 사진이 든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니년이 외간 남자랑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암에 안 걸리고 배겨? 어? 아니 이런 걸 또 언제...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피부관리샵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의 눈총이 모두 며느리에게 쏠리는 것만 같았죠. 넌 어쩌면 이런 발칙한 짓을 할 생각을 했니? 분명히 천벌받을 거다. 오직 가족만 생각하는 남편을 두고 이런 더러운 짓이나 벌이고 다니는 인연이 천벌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네, 저 천벌 받을게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건 모두 그 사람 때문이에요. 사업은 점점 망해만 가죠. 제가 돈 좀 쓰려면 눈치 주죠. 그렇다고 몸이 건강하기나 해요? 암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살 길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도끼를 품은 눈으로 입에서 오물 같은 말들만 쏟아냅니다.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도 않더군요. 그래요.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이런 여잔 줄도 모르고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할 뻔했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 전 그렇게 며느리의 피부관리샵을 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더 심한 짓도 하고 싶었지만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둔 우리 아들에게 부정이라도 탈까봐 꾹 참고 인내한 것이었어요. 아들이 수술대에 오르던 날 졸이는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마음속으로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까지도 병원에 나와 제 형을 기다렸죠. 그리고 아들의 수술을 맡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주셨어요. 이제 회복하시고 난 후에도 몇 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아무튼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큰 산은 넘은 셈이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의 외도 증거 확보를 의뢰했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추가로 몇 가지 내용을 더 알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의 상간남이 전문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과 심지어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이었어요. 전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친 그놈에게도
복수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하고 해당 학교에 가서 가정 파탄을 일으킨 주범이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며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나 간암 걸린 아들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증거들부터 보시고 이 교수 얼굴 누군지 아시겠죠? 알고 보니 이놈도 유부남이라고 하던데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 학생들을 맡기겠습니까? 네, 심정은 이해되지만 저희도 내부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먼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뻔히 증거가 있고 외도 장면이 명확한데 무슨 내부 규정이고 무슨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까? 모르시나 본데 저 애들 아빠 잃고 인생 험하게 산 사람입니다. 제 손 보이시죠? 이 손이 아이들 혼자 새 키워서 만들어진 굳은 살이 제대로 박힌 손이에요. 만약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시면 요즘 우리나라 인터넷 잘 되어 있는지 아시죠? 가정 파탄 일으킨 교수가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고 소문낼 것이고요. 벌금을 내서라도 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시겠어요? 아주머니, 막무가내로 그러지 마시고 저희에게도 시간을 좀... 저는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는 돌아와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학교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그 상간남은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상간남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많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바로 그 짝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의 복수를 해준 것 같아 시원하긴 했네요. 그리고 곧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상간남 양쪽 모두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 역시 아들에게 있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며느리는 그 이후 집안 말아먹은 년이라는 소문 때문에 피부관리샵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워낙 소문들이 빨라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게 누가 죄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나쁜 년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소중한 아들을 놔두고 헛짓거리를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우라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후 건강을 회복한 아들놈에게 전 사업자금을 대주었어요. 아들이 제게 사주었던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제법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들의 사업은 위기를 넘겼고 조금씩 순항 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되찾은 아들놈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뜻밖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바로 전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다 정리된 인연, 굳이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저예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네가 무슨 일이냐? 나한테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니?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너무 어려워서 양육비를 보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애 아빠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통 제 전화를 받질 않아서요. 다른 건 몰라도 양육비는 꼭 보내야지. 그게 네 의무라는 거 몰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던 애가 왜 50만 원은 보내지도 못하니? 네? 저도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요. 알았다. 내가 그렇게 전화마. 이제 할 말 끝났지? 어머니, 잠깐만요. 이런 부탁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저 이번 주말에 우리 애들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너 지난주에 만났잖아. 애를 볼 수 있는 건 한 달에 딱 2번인 거 잊었니? 알고는 있는데 애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요.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난 모르겠다. 애 아빠랑 얘기 좀 해봐. 뭐 들어줄 것 같진 않지만. 알고는 있는데요. 어머니가 한 번만 부탁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네가 외간 남자한테 빠져서 정신 팔리는 동안 애들 내팽개쳤던 거 벌써 잊었어? 시끄럽다. 면접 교섭권을 잘 지켜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어머니, 며느리와 상간남이 그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일탈을 했던 며느리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령 아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뜯어 말릴 생각입니다. 엊그제는 전 바깥 사돈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딸내미 잘못 키운 죄로 볼 면목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남긴 말씀이 긴 여운이 남더군요. 훌륭하고 성실한 남편을 제 스스로 차버린 것도 제 딸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자신의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딸에게 무척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죄나 다름없다고들 합니다. 딸을 철없게 키운 죄도 모두 제 탓이니까 머리를 찢는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디 노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시길 바랍니다. 바깥사돈의 회한이 제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더군요. 자식의 죄를 왜 부모가 뒤집어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돈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돈은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면서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행동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성이 좋으시고 배울 점이 많은 분에게서 저런 딸이 태어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제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못났어도 애들 엄마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손주들을 제가 봐주며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손주들은 제 엄마가 없어도 말도 잘 듣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 손주들 커가는 재미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저와 우리 아들 그리고 소중한 손주들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